때는 2013년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이 시작된 아침 7시경입니다. 한 여성으로부터 다급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 여보세요? 저 경찰서죠? 남자친구 집에 강도가 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가 아침 일찍 그 혼자 사는 남자친구의 집을 찾았다가 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걸 보고 이제 급히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전날부터 연락이 안 돼서 그 날이 밝자마자 이제 찾아갔던 거고요. 뭐 집에 옷장이나 서랍장 등 곳곳을 뒤지는 적이 있어서 강도가 든 것 같다고 신고했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된 건 언제부터인 거예요? 보통 아침마다 그 신고자에게 이분이 이제 모닝콜을 해줬는데 전날은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 7시쯤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이제 꺼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서도 하루 종일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찾아갔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연락이 안 된 게 만 하루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전날 아침부터였다고 하니까. 피해자의 상황은 어땠어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방 안쪽 구석에 피를 흘리고 이제 쓰러져 계셨는데 한눈에 봐도 이제 머리를 심하게 공격당한 것 같더라고요. 아우. 또 머리에서 흘린 피해 양도 상당했고요. 부검 결과 이제 머리뼈가 골절된 상태였고 아이고 또 뇌파열 등의 극심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아, 이마하고 머리 쪽에 이 좌열창이 다수 발견된 걸로 봐서는 둔탁한 둔기로 이제 여러 차례 내려친 걸로 추정이 됐는데 범행 도구는 가져갔는지 현장에서 뭐 보이진 않았습니다. 또 몸에 방언이 없던 걸로 봐서는 뭐 손도 쓸 틈새 없이 그냥 척 가격 당한 후에 의식을 잃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하다. 방언 적이 없으면 네. 일단 살인이 그렇죠, 목적인가? 그렇죠. 피해자가 뭐 이렇게 해서 뭐야 누구세요? 뭐 하다가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그런 거면은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방어원이 있었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항하는 흔적이 없다고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니까 자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자는 사이에 공격당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네? 사망자가 쓰러져 있던 이제 벽 쪽에 이제 공격 당시에 튄 이제 혈흔이 이제 보였었는데 바닥에서 한 140cm 정도, 요 정도 높이인 걸로 봐서는 누워 있던 게 아니고 이제 앉아 있을 때 이제 튄 혈흔으로 보였습니다. 네네. 아, 그런데 이제 이 현장이요, 정말 복잡합니다. 피범벅이 된 사망자의 얼굴 위에요, 뭔가 하얀 가루들이 뿌려져 있었는데요. 아 이거 또 뭐지? 그 확인 결과 사망자 집 화장실에 있었던 세탁용 가루비누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얼굴에만 이 가루가 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증거, 지문이나 DNA 뭐 이런 것들이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 가루가, 세제가 참 전방위로 막 엉망진창으로 뿌려져서 막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보여져야 되는데 오직 얼굴에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나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떤 감정의 표출이나 처벌이나 이런 개념들로 이해할 수가 있죠. 분노나 원한을 심하게 그렇죠. 품고 있는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 살인까지 하고 가루를 뿌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여유도 있고 면식범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살해하고 나서 가져와가지고 얼굴에 뿌릴 만큼 현장에서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망자가 있던 방에 에어컨하고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거든요, 당시에. 저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뭐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한기가 돌았었는데 아무리 여름이어도 그렇게까지 온도를 낮출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점을 뭐 잘 알고 있는 범인이 시신의 부패를 최대한 막아보려고 틀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망 추정 시간에 이제 혼선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막 아까 현장이 되게 흐트러져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강도를 위장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근데 시신 옆에 있던 그 피해자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신고자 말로는 그 피해자가 평소에 이제 금목걸이랑 금팔찌를 이렇게 차고 다녔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강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이 강절도들은 원래는 강절도 사건으로 끝나야지 저항하지 않는 사람한테 공격을 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가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전문적인 강도만 목적으로 들어온 사건은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형사님도 현장을 보면 볼수록 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고 합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 어? 사망자 집이 그 다세대 주택 2층이라서 강도가 이제 이 집으로 들어오려면 강제로 현관문을 열거나 아니면 뭐 방범창을 뜯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도 멀쩡했고 방범 창살도 그대로였습니다.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다. 아니 문이 열려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열쇠로 이제 문을 열고 잠그게 돼 있었는데 신고자가 처음에 이 집 문을 열었을 때 현관문이 잠겨져 있어서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범인이 열쇠로 문을 잠그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잠궈져 있다는 얘기는 밖에서 잠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아니면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집안에 있는 거 열쇠를 갖고 범행을 저지르고 갔겠죠. 그러면 밖에 잠궜으면. 열쇠를 뭐 어디에 친한 사람들만 아는 곳에 두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아는 정도라면 이 피해자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권 교수님이 이 범행 후에 이제 여유가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안 곳곳에 이제 그런 흔적들이 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이제 화장실 뭐 세면대라든지 뭐 샤워기나 배수구 쪽에서 저희가 미세한 혈흔이 이제 발견됐는데 확인 결과 피해자 혈흔으로 확인이 됐어요. 범행 후에 범인이 이제 씻고 간 거죠. 예. 도망가기에도 바쁠 시간에 이제 이런 여유를 부렸다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 시간에 이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다고 그렇죠. 예.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이제 그렇네요. 보였습니다. 뒤진 흔적이 좀 어색했어요. 이 건너방 옷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이 많지가 않아서 뭐 손으로도 이렇게 뒤질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옷가지나 이제 가방들이 이제 바닥에 다 이렇게 던져져 있는 게 일부러 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던져놓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복잡하게 어질러 놓고 간 이유는 강도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형사님의 예상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이 집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제3자의 흔적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설마 최초의 신고자인 그 여자친구는 아니겠죠? 의심스럽죠. 혹시 주변에 CCTV 같은 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 그것도 사망자 집 바로 건너편에 집 쪽을 정확히 비추는 CCTV가 있었습니다. 근데 CCTV를 연 순간 형사님의 다리에 힘이 쭉 풀려버리고 맙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날짜가 8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신고 전날 그 하루치 영상이 통으로 없는 겁니다. CCTV에 그 영상이 없다고요? 네, 하필이면 그날 하루만 통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필이면 그날 하루만 통신장애로 통신장애요? 네. 기가 막히네. 당시에 이제 주위에 뭐 이상한 거 이제 목격한 목격자도 전혀 없어서 또 CCTV도 없고 당시에 되게 좀 난감했었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제 이 집에 드나든 사람들을 위주로 좀 탐문을 넓혀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부터 사망한 우리 피해자분을 한 씨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씨는요, 50대 중년의 남성이고요.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박.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폭력 전과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무조건 금전적인 문제로 얽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네, 그 한 씨하고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싹 다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혐의점이 있는 인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채무 관계 대부분이 그 시장의 상인들이었는데 한 씨와 관계도 뭐 딱히 나쁘지 않았었고요. 모두 알리바이가 확인됐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혹시 신고자도 조사를 하셨나요?
네, 한 씨의 여자친구이자 사건 최초 발견자인 신고자 역시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치정살인이 의심되는 정황 하나가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한 씨와 그 최근 연락한 사람 중에 저희가 이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한 씨 휴대폰 통화 기록을 이렇게 쭉 뽑아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통화 기록이 이제 8월 14일 오전 6시인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통화 이후에 또 한 씨 휴대폰이 꺼진 걸로 다시 또 확인이 됩니다. 아까 신고자가 전날 아침 7시에 연락했을 때 전화가 꺼져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통화 내역으로는 1시간 전엔 켜져 있었던 걸로 나왔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무사했단 얘긴데 누구랑 통화를 한 거죠? 일단 신고자는 아니었습니다. 예, 이전 이제 통화 기록들을 보니까 한 씨랑 꽤 자주 연락하던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통화자한테 저희가 연락을 했더니 네. 이제 한 중년의 여성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한 씨랑 어떤 사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는 말이 여자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요? 여자친구요? 알고 보니까 그 한 씨가 2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혹시 이 두 여성 중에서 뭐 이런 관계를 눈치챈 누군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이제 신고자와 마지막 통화자 이 두 사람 모두 다 또 강도 높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의심 가는 인물이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여성은 크게 혐의점이 없고 또 알리바이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아, 한 씨 사망 추정일인 14일에 뭘 했냐고 하니까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 신고자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일터가 아니고 한 씨 근처에서 잡힌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치정극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왜요? 그날 그 통신 오류가 네. 신고자 휴대폰에까지 영향을 줬더라고요. 기지국 위치가 잘못 잡힌 거였습니다.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희가 이제 신고자 일터 주변 이제 CCTV를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종일 일했던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도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이제 청부살인의 가능성까지 두고 이제 두 여성의 통화 내역하고 금융거래 내역 이렇게 조사했지만 네. 뭐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금전 관계도 아니고 치정 관계도 아니고 그럼 대체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했지? 어쨌든 통화 기록으로 알 수 있었던 건 한 씨가 14일 오전 6시까지는 무사했다라는 거잖아요.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통화자와는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건지 난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상한 낌새는 전혀 없었나요? 평소랑 다름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여느 때처럼 이제 출근을 앞두고 한 씨가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통화 당시에 한 씨 아들이 집에 있었던 거 같다고 그렇게 얘기는 또 했었습니다. 아, 아들이요? 한 씨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네, 한 15년 전에 그 한 씨가 이혼을 했는데 전처 사이에 20대 아들하고 또 고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아, 전처랑 자녀들은 이제 지방에 살고 있었고 종종 얼굴 보는 이제 그런 정도 사이였어요. 저희도 한 씨 아들이 다녀갔다는 거는 이제 미리 알고는 있었습니다. 14일 오전 9시쯤에 한 씨 휴대전화에 아들이 집에 잘 도착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황상 그 한 씨 사망 직전 마지막으로 본 인물이니까 그렇죠. 예, 또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 네. 유족 조사 겸 저희가 아들에게 경찰서로 와달라고 또 당시 부탁을 했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이 다음 날 바로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경찰서에 들어선 순간 형사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에 쏠립니다. 그 아들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깁스요? 기부스요? 갑자기 당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어쩌다가 다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 만나러 서울로 올라오던 날 자기가 이제 휴게소에 잠깐 들렀는데 이때 이제 차문을 닫다가 찧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은 형사님은 머릿속에 순간 물음표 하나가 뜹니다. 저희가 이제 아들한테 경찰서로 와달라고 전화를 할 때 1시 사망 추정 시간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몇 시에 왔고 또 몇 시쯤 간 건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14일 새벽 3시쯤에 한씨 집에 도착했다가 오전 7시가 되기 전에 일찍 다시 집을 나섰다고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새벽 3시예요? 엄청 늦게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저희가 늦은 시간이었는데 뭘 타고 갔었냐고 하니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었다고 했었거든요. 버스요? 아닌데 차에 손 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버스 문을 찧었다고요? 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네. 야 이거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통화할 때는 버스 탔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당시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잘못 말한 것 같다. 사실은 이제 차를 운전해서 온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다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데 너무 그거 너무 이상해요. 너무 안 진짜. 맞는데요? 너무 안 맞아요. 왜냐면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버스 그다음에 자기가 운전 이걸 헷갈리진 않지 않을까요? 일단 형사님은 한 씨의 아들한테 그날의 얘기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먼저 이날 밤늦은 시간에 아버지 집에 왜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용돈을 타려고 갔다는 거예요. 용돈.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무작정 아버지 집을 찾아갔다라고 네. 했었고요. 갑자기 전화해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하면은 꾸지람 들을 것 같아서 일단은 무작정 찾아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뭐 일찍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 간 이유가 뭐야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사실 자기가 최근에 이제 일을 그만둬서 백수가 됐는데 이걸 또 아버지가 알게 되면 또 크게 혼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마치 일을 끝내고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늦게 갔다 오는 아버지도 잘 시간인데 그렇죠. 맞아. 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문을 두드렸더니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서 열어줬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아버지가 많이 놀랐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왔어? 이렇게 하면서 포옹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진술은 내가 백수가 된 걸 아빠가 알면 너무 화내실 것 같다. 일단은 그게 그 자체가 엄격한 아빠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엄한 아빠. 근데 엄했던 아빠였던 것 같은데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았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도착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침 7시가 되기도 전에 다시 내려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자고 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아빠라면 안 보낼 것 같아요. 야, 너 당연하지. 아침이라도 먹고 가 지금. 뭐 한다든지. 야,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가 한숨 자고 가라고 했는데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아버지가 용돈도 이제 계좌로 보내준다고 하길래 그냥 일찌감치 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날 범행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님들을 일단 아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들의 행적을 세세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하나 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한씨 집에 왔다고 했던 그 14일 새벽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계속 있었던 걸로 뜹니다. 엥? 그것도 집 쪽이 아니고 시내에서 움직이질 않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전화기를 애초에 어딘가에 두고 움직인 거라면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더 명확한 확신이 필요했던 형사님은요. 곧장 고속도로를 탑니다. 아까 아들이 그 손을 다쳤다고 한 그 휴게소로 향한 겁니다. 그 문을 닫을 때 손을 찧었다는 네. 그 휴게소. 네. 만약 아들이 이제 범인이 맞다면 손을 다친 게 차문을 다 다친 게 아니라 범행 중 다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무거운 둔기로 공격한 걸로 추정됐기 때문에 그 내려치는 과정에서 다쳤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그 휴게소에서 다친 게 아니라는 것만 나오면 아들이 완벽하게 유력 용의자가 되는 거니까 휴게소 CCTV를 보려고 이제 바로 갔던 겁니다. 아, 휴게소 CCTV에 뭔가 나온 게 있었습니까? 아들이 휴게소에 들렀다고 하는 그 시간에 정말 아들의 차가 유유히 휴게소로 들어오더라고요. 오, 그러면 오, 그러면 그리고 잠시 후에 차에서 내리는데 예.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닫고 가는 겁니다. 그 손 안 다쳤다는 얘기네요? 찌은 적이 없어요? 또 게다가 이제 휴게소 매장 CCTV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뭐 전혀 손을 아파하거나 뭐 그런 모습이 없었고요. 심지어 오른손으로 물건을 고르고 결제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거짓말이네. 무슨 말이야 다? 한 씨의 집 주변 CCTV에서 또 한 번 아들의 수상한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아까 CCTV는 근데 먹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통으로 날아간다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 한시 집 반경 1km 내에 있는 CCTV를 이제 저희가 모두 뒤졌는데 네. 집에서 한 700m 정도 그 떨어진 곳에 아들이 이제 주차를 하고 어머, 또 이제 한시 집으로 향하는 게 찍힌 겁니다. 그런데 이때 휴게소에서 입고 있던 옷이랑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네? 왜 옷을 바꿔 입어요? 네, 이상하네. 저희가 휴게소에서 확인한 옷은 반팔에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한시 집으로 갈 때 아들의 옷은 위아래 모두 검은색 긴팔에 긴 바지를 입었더라고요. 얼굴은 후드로 또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이제 다시 차로 돌아올 때는 손에 웬 이제 검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분명 집에 갈 땐 빈손으로 갔었거든요. 검은 가방? 집에서 뭘 가지고 나온 거지? 아들에게 집 주변에 그 CCTV부터 보여줍니다. 옷은 왜 갈아입었냐 물어보니까 역시나 또 황당한 답이 돌아옵니다.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원래 본인의 옷 스타일을 싫어해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개떡 같은 야. 소리야. 8월 한여름에 긴팔 검은 거 위아래 입고 모자 쓰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다고 해요? 집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 야 사내놈이 그래도 운동 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집에 있는 아령을 가방에 넣어줘서 이제 그걸 챙겨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아령? 야, 여기서 뭐 아령을요? 여기서 하고 온다. 아까 그랬잖아요. 범행 도구가 둔탁한 둔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볼 땐 그게 범행 도구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범행 도구를 챙겨간 거네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씨가 줬다는 그 아령이랑 가방 또 그날 그 아들이 입은 검은색 옷들을 이제 아들한테 저희가 모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상외로 또 흔쾌히 어머,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두 받은 후에 좀 긴급 감식을 맡겼고요. 당당한데 이렇게 당당하면 또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우리가 처음에 현장에서 그 싣고 간 흔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욕실과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저 범행 도구인 아령을 나머지 세제로 아마 싹싹 닦아서 가져갔기 때문에 범행의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제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나왔나요? 네, 감식 후 이틀 만에 국과수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령의 틈새, 아들의 옷, 사망한 한 씨 아버지의 DNA가 나왔다는 아유. 연락이었습니다. 아유, 그 감식 결과를 듣고 네. 이제 그 길로 아들이 사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PC방에 있던 아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럼 검거가 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발뺌을 했을지가 또 기가 막힐 것 같거든요. 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제출한 증거물에서
아버지 DNA가 나왔다고 하니까 바로 순순히 시인을 했습니다. 아, 인정했어요? 네. 용돈을 달라고 말을 했고요. 이제 받기로 했어요, 아침에. 그리고 나서 동생 얘기를 꺼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날 용돈을 타려고 갔던 건 맞아요. 제가 차를 할부로 질렀는데 갚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좀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여동생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뭐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사춘기인지 뭐 자꾸 사고 치고 다닌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제 뒤통수를 팍 하고 치더라고요. 오빠가 돼가지고 대체 뭐라는 거냐면서 동생 관리도 안 한다고요. 그리고는 계속 머리를 치는데 아니 제가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때 제가 순간 눈이 돌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아빠가 혼을 내서 결국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네요. 우발적으로, 네, 욱해서, 나도 욱해서. 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폭력적이었다. 그래서 맞고 자랐다. 또 성인이 되고 또 군대를 다녀왔는데도 함부로 하는 아버지한테 화가 나서 당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아령으로 내리쳤다고 했고요. 또 쓰러진 아버지가 이제 눈을 뜨고 있는 게 그게 보기 싫어서 얼굴과 목을 아령으로 몇 차례 더 내리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또 시신에는 이제 냄새가 날까봐 가루 비누를 뿌렸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아. 충격이다, 충격. 진술이라고는 하지만 또 믿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계속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전화기도 두고 가고 옷까지 갈아입었는데 이게 뭔 더 이상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쵸. 예?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한 씨가 그 엄한 아버지는 맞았던 것 같은데 뭐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또 방학이면 서울로 불러서 같이 지내기도 했더라고요. 아유. 결국에는 그 할부차 뽑은 것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돈 때문에? 그 할부를 내야 돈 돼서?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아휴. 충격적이네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들은 존속살해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가 기각이 됐고요. 가정폭력이 일부 있었던 게 확인된 점,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선처를 부탁한 점들이 참작되었다고 합니다. 아유, 무슨 참작이 된 거지 또. 즐겨봐 이 채널.